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한 학생을 위한 월서중학교 3학년 2학기 가정 수업입니다. 학습지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반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 2학기 학습지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습지 유니버셜 주거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73페이지입니다. 이 유니버셜 주거는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신체 조건이 안 좋거나 아니면 키가 다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를 유니버셜 주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습지에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유니버셜 주거. 아래쪽에 기사를 보면 유니버셜 주거의 다양한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을 열 때는 손잡이가 있으면 그거를 힘을 줘서 잡아서 비틀어야 문이 열리는데 이런 힘을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밀기만 하면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 그래서 힘이 없거나 신체 조건이 열악한 사람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게 현관에 의자를 배치하였다. 이렇게 의자를 배치를 하면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도 편리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주거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턱을 없앴다. 옛날 집에는 문턱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원래는 문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문턱을 제거하는 공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문턱을 제거해서 없앴죠. 이렇게 문턱을 없애면 혹시라도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집안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다니기 편하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유니버셜 주거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노인의 키에 맞도록 싱크대 높이를 낮추고 사람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높이 조절 세면대.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의 키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이것도 유니버셜 주거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것이 유니버셜 주거인데요. 그러면은 밑에 유니버셜 디자인의 4가지 원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 센서가 달린 수도꼭지나 변기, 전등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굳이 손을 사용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기만 해도 저절로 불이 켜지거나 내가 손을 쓸 필요가 없이 나를 편리하게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지원성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작업대.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람의 키에 다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적응성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모든 건물 앞에 있는 건데 계단 옆에 보면 경사로가 있죠. 그래서 이 경사로로는 휠체어나 아니면 유모차 아니면 택배 수레 캐리어 이런 바퀴 달린 것들이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건물 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접근성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잘 뜨거워지지 않는 온수 파이프나 아니면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욕실 바닥. 이렇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 안전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할 때 모두가 나이나 아니면 신체 조건이나 장애 여부나 노약자거나 어린이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유니버셜 주거이고 그 원리 이 4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우리 집에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을 찾아보고 어떻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예시를 보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채워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학습지 뒷면 보겠습니다. 뒷면에는 친환경 주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 친환경 주거는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주거 이 두 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놓고 시험 문제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부에서 열을 끌어 쓰는데 수동적인 주택, 수동적이 영어로 패시브죠.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 그러면 이 주택이 어디에서 열을 수동적으로 끌어 쓰냐? 위에 있는 이 태양열 지별판으로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이 태양열 지별판이 있는 것이 패시브 하우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받아들인 열을 쉽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초고효율의 단열 시공을 해서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인한 자연 채광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지 않고도 내부를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패시브 하우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친환경 주택은 뭐냐면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이 테라스 하우스의 특징은 이렇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처럼 집집마다 개인 마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아래층을 보면 마당이 있죠. 베란다 밖에 마당이 있고 이 위층, 2층을 보면 2층도 개별 마당이 있습니다. 3층도 개별 마당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가 아파트지만 주택처럼 개별 마당을 가질 수 있게 한 거 테라스 하우스의 특징이고 자연 친화적, 친환경적인 주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지 주거의 의미와 기능 부분인데요. 교과서는 71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 부분 수업을 하기 전에 잠깐 사진을 하나 볼 건데 여러분들 이 집을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과거의 주거 형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대의 주거 형태입니다. 왼쪽에 이 과거의 주거 형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집을 지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지으면서 제일 많이 고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네, 바로 주변의 비바람을 막아주고 또 주변의 자연 환경으로부터 본인의 몸을 보호해주고 또 여러 가지 동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쵸? 이 과거에는 이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뭐 학군이나 이런 것들은 이 시절에는 별로 중요한 목적이 아니었죠. 그쵸? 하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런 현대의 주거를 선택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주택에 대한 홍보 전단지를 보면 첫 번째 사진에서는 오션뷰, 바다가 보인다는 그런 뷰가 좋다는 조건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전단지에서는 역세권이라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강조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전단지에서는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굉장히 생활이 편리할 것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 현대에는 주거의 조건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71페이지에 줄을 그어 볼 건데 어디에 줄을 끊냐면 여기 과거의 주거는 자연 환경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강조되었으나 현대의 주거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가족 간의 유대감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줄을 그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학습지에도 적어봅니다. 여기에서 자연 환경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과거의 주거의 의미였고요. 그 다음에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그리고 또 나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추가된 공간, 이거는 현재의 그런 주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거의 의미가 과거로부터 현재로 오면서 확대가 되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과서 71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또 주거의 조건이 5가지 나오는데요. 이 5가지 조건을 학습지에 여기에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사실 이렇게 적기만 하면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이게 주어의 조건 중에서 무슨 성에 해당하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면 나는 요즘 청소하기 싫어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거는 방금 적은 주어의 조건 중에서 무슨 성에 해당할까요? 네, 능률성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동선이 짧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니까 동선을 줄이기 위한 그런 능률성에 해당하겠죠. 다음 여기에 보면 마당에 있는 집이 너무 예쁘다. 이런 예쁜 것, 아름다운 것과 관련된 것은 방금 적은 주어의 조건 중에서 신미성에 해당합니다. 신미성.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은 방범이 좋지 않다. 도둑이 잘 들 수 있다. 이것은 주어의 조건 중에서 안전성에 해당하지요. 그쵸? 안전성.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은 안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범 장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안전한 것을 관리해주는 또 경비원 분들이나 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관리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주거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이런 관리비 같은 비용, 이것은 방금 적은 주거의 조건 중에서 경제성에 해당하죠. 그렇죠? 경제성에 해당한다는 거 관리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나는 사는 곳에서 마트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또 수납 공간이 많은 집이 좋아. 이거 둘 다 모두 능률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능률성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동선이 짧거나 능률적으로 수납을 하거나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집이랑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이 가까운 것도 능률성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는 집에 햇빛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 남향이라서 해가 잘 들고 창문이 커서 환기가 잘 되는 집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쾌적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주거의 조건, 무슨 성마다 어떤 예시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예시들 방금 말한 거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교과서 72페이지 봅니다. 72페이지를 보면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주거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어떤 가족의 형태가 있을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 이 세 가족이 있는데 이 세 가족의 가족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쵸? 이 중에서 가장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가족은 여기에 나오는 이 가족이겠죠. 그쵸? 이 9명이서 한 집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럼 이런 가족은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확대 가족, 대가족 같은 말이죠. 확대 가족. 그 다음에 이렇게 4명이서 사는 가족, 이 가족은 핵가족. 그 다음에 이 가족은 자녀가 없지요. 무자녀 가족. 이렇게 이런 가족의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주거 공간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신 가족이나 무자녀 가족은 큰 집이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확대 가족으로 갈수록 더욱더 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교과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족 생활 양식에 따른 주거 보겠습니다. 이 생활 양식이라는 거는 가족의 취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중시하는 가족, 또 어떤 걸 중시하는 가족, 가족마다 취향이 다 다를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 가족은 책을 읽는 걸 중요시하는 가족, 그 다음에 이 가족은 식물을 키우는 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중요시하는 가족, 그 다음에 이 가족은 컴퓨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한 가족, 그 다음에 이 가족은 음악을 하는 환경, 이 가족은 운동을 하는 환경, 이런 식으로 가족의 취향과 원하는 생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거의 형태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는 이후에 어떤 생활 양식을 중시하는 가족을 이루고 싶은지 한번 개인적으로 적어보고 그리고 그 가족이 살기 위한 주거에는 어떤 공간이 필요할지 또 어떤 주거의 형태가 요구가 될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교과서 72페이지 아래쪽에 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좌식 주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좌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입식입니다. 그러면 학습지에 좌식과 입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좌식은 한옥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요. 한옥에서 우리가 앉으려면 네,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방석을 깔고 이렇게 바닥 생활을 하죠. 이렇게 바닥 생활을 하는 것을 좌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가구가 뭐가 있죠? 뭐 의자나 아니면 소파나 이런 가구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방식을 입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식과 입식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 잠시 보겠습니다. 왼쪽이 좌식이고 오른쪽이 입식인데요. 이 입식의 단점이 여기에서 보이는 게 입식 생활을 하려면 가구를 사야 됩니다. 그쵸? 내가 앉으려면 의자 사야 되고 소파 사야 되고 또 밥 먹으려면 식탁 사야 되고 공부하려면 책상도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구를 많이 사야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쵸? 하지만 좌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가구 하나만 있으면 이 공간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또 이거 치우고 이불 깔면 그냥 뭐 침대 없이 잘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구를 많이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좌식의 장점.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공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당에 가면 불편한 게 뭐예요? 그쵸?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자세에 좋지 않고 또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좌식의 단점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좌식의 장점은 하나의 공간만 있으면 이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융통성 있게 뭐 침실로도 썼다가 공부방으로도 썼다가 뭐 식사실로도 썼다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입식의 장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입식은 가구를 이용해서 생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구에 따라서 방의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침실에는 침대가 있으니까 그 공간은 침실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쵸? 명확하게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 그 다음 교과서 73페이지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주거 형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또 이 가족이 없어지기까지 가족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 생활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주기, 가정 형성기, 가정 확대기, 가정 축소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맞게 어떻게 주거 형태가 달라지는지 같이 학습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 형성기는 결혼을 해서 아직 자녀를 낳기 전입니다. 부부 둘만 살죠. 그쵸?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둘밖에 없으니까 이 필요한 공간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시기이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학교와 가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그쵸? 그래서 이 부부의 직장과의 거리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녀의 공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부 중심의 부부의 취향이나 취미나 이런 생활 양식에 관련된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죠. 그 다음 가정 확대기는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가족 구성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주거의 규모가 확대가 됩니다. 이 주거의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쵸? 이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필요한 주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 생활 고려해야 됩니다. 주거를 선택할 때 자녀의 학교와 주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 다음 이제 가정 축소기 때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났어요. 독립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혼자 다른 지역에 가서 살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부부 둘만 남았어요. 2명밖에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부도 늙었기 때문에 노년기이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으로 약간 노약하거나 쇠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집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병원에 갈 일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가까운 곳, 그다음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약간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시설이 가까운 그런 주거 형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여기 평면도가 3가지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가족이 살면 좋을지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니까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거 형태는 독신 가족이나 무자녀 가족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 집은 핵가족이 살기 적합하다. 혹은 뭐 발코니가 이렇게 확장이 안 돼 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베란다 수납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은 집이 넓기 때문에 가족이 많은, 자녀가 많은 가족 혹은 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가족에게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교과서 74페이지를 보면 일단 줄을 먼저 그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경제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실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랑 관련해서 현대에도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그런 공용 공간이 있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오는 쉐어하우스인데요. 이 쉐어하우스 관련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영상을 봤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 쉐어하우스랑 관련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런 것이 쉐어하우스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학습지 한옥의 구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론적인 설명보다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거 이름 한번 적어보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붕에 있는 이 물고기 뼈처럼 생긴 이 부분 나무 석가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굵게 가로지르는 나무는 대들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옥의 기와 위에 수평으로 된 부분 이거는 용마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마, 이 지붕의 일부분 처마라고 하고 마루는 대청이라고 합니다. 학습지에도 빈 공간에 글자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한옥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온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온돌의 원리, 우리가 부엌에서 밥을 할 때 아궁이에 불을 떼면 이 따뜻한 기운이 방 안의 통로를 지나가면서 그 위에 덮은 구들장을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처마의 과학적 원리 보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해가 뜨는 높이가 다릅니다. 여름에는 해가 높이 뜨고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뜹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해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덥고 별로기 때문에 이때는 해를 집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처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낮게 뜨는 겨울에는 이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 각도를 맞춰서 처마의 높이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과 겨울 꼭 구분해서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한옥에서 이렇게 마루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띄워서 짓는 이유,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지역은 많이 띄울 필요가 없지만 굉장히 습기가 많은 다습한 지역은 이걸 더 높게 설치를 해서 더욱더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은 교과서 76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반침과 벽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설명해 보면
벽 전체를 사용하면 반침, 벽 중간에 만들면 벽장이라고 한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설명이 조금 책에 있는 내용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집 밖에서 봤을 때 사진이에요. 집 밖에서 봤을 때 벽 전체를 사용하면 그쵸, 반침. 이거는 벽 전체를 사용했죠. 그 다음에 벽의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벽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1번에는 벽장, 2번에는 반침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도 벽장과 반침 적어주세요. 여기는 2번, 1번이 거꾸로 되어 있지요. 반침. 이렇게 반침과 벽장 구분해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안에서 이불이나 아니면 뭐 생활용품들을 수납하는 공간, 이렇게 벽을 튀어나오게 해서 수납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 아래쪽에 설치된 이런 구조물, 원래는 바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미적인 용도 혹은 안정감을 위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용도로 혹은 팔을 걸치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머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학습지 주거 공간 조닝 보겠습니다. 이 조닝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우리가 무슨 존이라고 영역을 말할 때 많이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노키즈 존도 있고 그 다음에 스쿨 존 이런 식으로 무슨 존 이렇게 영역을 표시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이 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주거 공간의 영역을 영역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77페이지에 줄을 한번 그어볼 건데 77페이지 5번째 줄, 조닝이란 공간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학습지에 보면 지금 조닝이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생활 공간. 여기 특징에 보면 칸이 비어 있죠. 어떤 내용을 적냐면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장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 적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개인 생활 공간은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으로서 개인이 혼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이런 공간, 어떤 공간이 있는지 이 오른쪽에 공간의 종류 한번 개인 생활이랑 줄을 그어서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찾아보면 개인 생활 공간은 침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서재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공부를 하는 공간이니까 개인생활 공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인방. 이 노인방이 뭐냐면 안방이나 자녀방처럼 노인이 생활하는 그런 개인적인 방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생활 공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3가지 침실, 서재, 노인방, 개인생활 공간과 줄을 끄거나 밑에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공동생활 공간 또 특징에다가 여기 2번째 문장 적어보겠습니다. 공동생활 공간끼리는 인접하여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이 공동생활 공간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다 모두 동시에 같이 모여서 화합을 다지거나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공간, 예를 들면 거실이나 여기에 보면은 줄을 그어 봅니다. 거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식당, 이 식당도 공동생활 공간에 해당됩니다. 거실과 식당 2가지 공동생활 공간에 줄을 끄거나 여기에 적어주세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엌이랑 식당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부엌과 식당은 용도가 다릅니다. 부엌은 가사 작업, 그런 가사 노동을 하는 공간이고 식당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용도가 다른 두 가지의 공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이 식당이 부엌에 그냥 합쳐져 있죠. 식탁의 형태로. 그런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지 원래는 분리된 공간이라는 거, 용도가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식당은 공동생활 공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사 작업 공간 특징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장만 특징에다가 빈 곳에 적으면 됩니다. 이 가사 작업 공간끼리도 가까이 인접하여 배치하면 가사 작업을 할 때 동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보면 부엌 바로 옆이나 뒤에 그 보조 주방으로 쓰는 그 세탁실도 겸용으로 있는 그런 다용도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조 부엌이 이렇게 부엌 옆에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부엌 바로 옆에 세탁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 부엌 옆에 다용도실을 인접해서 가까이 배치를 하냐? 두 가지 공간 다 가사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동선을 줄이려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가사 작업 공간 위에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냐? 세탁실 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엌,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다용도실까지 세 가지, 세탁실, 부엌, 다용도실 세 가지가 가사 작업 공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생리위생 공간 특징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 특징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실의 콘센트를 보면 다 덮개 처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생리위생 공간 뭐가 있는지 위에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찾아보면 욕실,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두 가지 줄 긋거나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욕실이랑 화장실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쵸? 한 공간에서 뭐 배변도 하고 세면도 하고 샤워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또 이렇게 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일본을 보면 이렇게 화장실에는 정말 배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변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화장실과 욕실 두 가지 모두 생리위생 공간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수 공간 이거는 첫 번째 문장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실을 연결하거나 수납을 위한 공간.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그냥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그냥 지나다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공간 세 가지 있죠. 찾아보면 위에서부터 베란다, 그 다음에 복도, 그 다음에 현관 이렇게 세 가지 베란다, 복도, 현관 세 가지 부수 공간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5가지 공간 조닝을 한번 해봤는데 교과서에도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주거 공간은 생활 내용에 따라 공동생활 공간, 개인생활 공간, 가사 작업 공간, 생리위생 공간, 기타 부수 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방금 조닝한 5가지 이 영역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또 해당하는 공간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습지 그 뒷면을 보면 주거 공간에서는 동선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괄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선으로 나타낸 거, 움직일 동자 써서 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야 효율적이고 좋겠죠. 그쵸?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서로 왕래가 빈번한 공간을 가깝게 배치하여 동선을 단축한다. 왕래가 빈번한 공간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들 집에 있다 보면 방에 있다 보면 가끔 화장실에 가고 싶죠. 그래서 이 방과 화장실을 가깝게 배치를 해서 동선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집에서 모든 방을 다 화장실과 가깝게 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방, 무슨 방? 네, 안방을 화장실과 무조건 가깝게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 안방에 화장실 딸려있죠, 그쵸? 이렇게 방에 화장실을 가깝게 하는 거 동선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 가족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간을 집의 중심에 배치한다. 이거는 거실에 해당하겠죠, 그쵸? 거실을 집의 중심에 배치해서 동선을 줄이고 가족들이 모이기 쉽게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활동 내용이 유사한 공간을 모아서 작업 능률을 높인다. 집에서의 작업이라고 하면 가사 작업을 뜻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부엌 옆에는 네, 그렇죠. 다용도실이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부엌 옆에 무조건 보조 주방이나 세탁실로 사용하는 그런 다용도실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두 가지를 인접하여 배치하는 이유,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 방을 보면 이 방 안에서 이 한 방 안에서 동선적으로 배치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옷장이 갑자기 컴퓨터 책상과 책상 사이에 옷장이 있죠. 그래서 이 옷장의 배치가 조금 동선적으로 효율적이지가 않고 그 다음에 책상이 여기에 있는데 책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책을 가지러 갈 때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잠시 줄 끊고 다시 학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 어디에 줄을 끊냐면 부엌은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므로 동선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가구를 작업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부엌에서의 작업 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부엌에서 작업을 하는 순서 보면 요리를 할 때 뭐부터 하죠? 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냉장고. 그 다음에 이 부엌 작업대에 이름을 하나씩 맞춰볼 건데 여기에 이름은 음식을 꺼내서 잠시 준비해 놓는 곳, 준비대라고 합니다. 근데 준비대에 음식을 꺼내놨는데 당근에 흙이 묻어 있어요. 흙을 씻어야겠죠. 여기 씻는 곳, 물이 나오는 곳 이름 개수대라고 합니다. 보통은 싱크대라고 부르죠. 그쵸? 개수대. 그 다음에 당근을 씻었는데 썰어야겠어. 그쵸? 칼로 도마로 이렇게 조리를 하는 곳 조리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당근을 썰기만 하면 안 되겠죠.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익히거나 뭐 삶거나 이렇게 볶거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열을 하는 곳, 집에서 뭐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이런 가열 기구가 있는 곳 가열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완성된 음식을 잠시 놔두는 곳 배선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집집마다 부엌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는 뭐 배선대를 생략하기도 하고 준비대를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개수대와 조리대, 가열대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왜냐하면 동선이 이 순서대로 되어야 편하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보면 개수대와 가열대 사이에 무조건 도마를 두기 위한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개수대와 가열대는 절대로 붙어 있지 않아요. 중간에 조리대가 꼭 있어야 동선상으로 효율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위에 학습지 위에 부엌 작업대 배치 형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엌을 보면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거 냉장고,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여기서는 배선대가 생략돼 있죠. 그쵸? 여기를 보면 부엌의 형태가 네, 일자형입니다. 그쵸? 일자형 여기에도 적어주세요. 일자형 일자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좁은 규모의 부엌에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좁은 부엌, 여기 일자형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일자형이죠. 이렇게 좁은 집이나 원룸에서는 일자형 부엌의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가장 좁은 부엌에 알맞은 형태.
그 다음 이 부엌은 한 번 꺾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역자라고 하기도 하고 니은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니은자형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니은자형. 이거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부엌의 형태예요. 니은자형. 왜 가장 많을까? 왜냐하면 동선이 가장 짧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꺾인 거, 또 이렇게 한 번 꺾여 있는 거, 다 니은자형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 디귿자형, 이렇게 3면이 다 부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디귿자형은 넓은 부엌에 굉장히 어울려요. 왜냐하면 3면이 다 부엌이기 때문에 좁은 부엌에다가 이 디귿자형을 해놓으면 굉장히 더 좁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엌에 하기 적합한 것이 디귿자형.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일자형, 니은자형, 디귿자형 모두 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계속 조리를 하다 보면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도 없고 내가 거실에 있는 가족들하고 단절되는 것 같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는 이 작업대 중에 하나를 여기로 떼온 거예요. 여기 중간으로 섬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면 도마가 있는 거 무슨 대죠? 네, 조리대, 조리대를 여기로 떼왔고 이거는 개수대를 중간으로 떼왔죠. 이거는 가열대를 중간으로 떼왔습니다. 여기는 개수대를 중간으로 떼왔죠. 이런 식으로 작업대 중에 하나를 섬처럼 따로 떼온 거. 이거는 섬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 섬형이라고는 거의 말하지 않고 아일랜드형 혹은 아일랜드 부엌, 아일랜드 주방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섬형, 아일랜드형. 작업대 일부를 섬처럼 따로 배치해서 내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등 돌리고가 아니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든 거 섬형 아일랜드 부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교과서 78페이지 보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목적 활용 방법인데요. 여기 학습지에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활용. 이 다목적이라는 게 한 공간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실과 식당을 합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 이거는 거실 영어로 리빙룸, 식당을 영어로 다이닝룸 합쳐서 리빙 다이닝 LD형이라고 합니다. LD형. 그래서 여기 이 집을 보면 거실과 식당이 한 공간에 합쳐져 있죠. 이거를 리빙 다이닝 LD형이라고 하고 왜 두 가지 공간을 합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거실과 식당 모두 무슨 생활 공간? 그렇죠. 공동 생활 공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죠. 둘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 한 공간에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게 친목을 도모하거나 화합을 다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집은 조금 넓기 때문에 소파랑 식탁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보통 좁은 집에서는 LD형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거실에다가 식탁을 놔두고 소파 겸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LD형, 리빙 다이닝, 거실과 식당을 합친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식당과 부엌을 합친 거 다이닝룸 더하기 키친. 그래서 DK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부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보면 부엌에 식탁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DK형이 가장 많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부엌 옆에 식탁 있는 거 DK형이고요. 이렇게 부엌 옆에 식탁 있는 거, 또 부엌에 식탁이 이렇게 같이 있는 한 공간에 같이 구성한 거 DK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세 가지를 다 합친 거, 이거는 LDK형이라고 합니다. 왜 다 합쳤을까? 왜냐하면 공간이 좁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룸입니다. 그쵸? 원룸에서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 여기가 거실이고 또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식당도 되고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LDK형 세 가지 다 합쳐 놓은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원룸이죠. 여기에서 한 공간에서 뭐 거실, 식당, 부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LDK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교과서의 밑에 보면 78페이지 아래쪽에 입체적 활용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이 입체적 활용 방법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방을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로 봤을 때 그때는 이 차이를 알 수가 없지만 입체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공간 활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거를 입체적인 활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적어주세요. 입체적 활용. 여러분들이 중간에 사진을 보세요. 이거는 2층 침대죠. 그쵸? 이 2층 침대는 보면 평면도로 봤을 때는 1층 침대나 2층 침대나 모두 위에서 평면도로 봤을 때는 그냥 침대입니다. 이게 1층 침대인지 2층 침대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층 침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모르지만 앞에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을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이게 입체적인 활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집에 가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사 오기 전부터 집의 크기에 맞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크기에 맞춰서 이 집에 맞는 가구가 딱 붙어 있는 거. 내가 들고 갈 수 없죠. 이사 갈 때. 그쵸?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붙박이장이라고 합니다. 이 붙박이장도 보면 보통 일반적인 옷장들은 이 위쪽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위에까지 키가 닿지 않기 때문에 옷장들이, 하지만 이 붙박이장은 이 위에 있는 공간까지 다 활용을 했죠. 천장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평면도로 봤을 때는 그냥 옷장이나 붙박이장이나 이게 뭐가 다른지 구별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앞에서 입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위에 공간을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입체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2층 침대.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서 봤을 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공간을 활용한 계단이나 위에서 평면도로 봤을 때는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을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입체적인 활용, 계단 밑에 공간을 벽장으로 활용한 거, 이것도 입체적인 활용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과서 79페이지에 보면 가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가구의 종류 같이 하나씩 예시 사진을 보면서 학습지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저씨를 보면 지금 가구를 조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립식 가구. 네,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바퀴가 달려있죠.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식 가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집에 붙어 있는 가구. 이거는 붙박이식 가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가구는 수납을 하기 위한 가구죠. 그쵸? 그래서 수납용 가구. 그 다음에 이 가구는 우리가 앉아서 쉬기 위한 휴식용 가구. 그 다음에 이거는 부엌에서 가사 노동,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용 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구의 그런 구조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과서 7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효율적인 가구 배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같이 학습지를 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빈 방에다가 가구를 배치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침대랑 의자 중에서 무엇을 먼저 배치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의자보다는 침대를 먼저 배치를 해야 됩니다. 빈 방에다가 의자를 먼저 배치할 수는 없죠, 그쵸? 이렇게 큰 가구부터, 크기가 큰 거부터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서랍장이 있는데 침대가 바로 앞에 있으면 이 서랍장을 열 수가 없죠, 그쵸? 이렇게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위치나 콘센트 가리지 않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창문도 가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창문을 가리면 채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환기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방해가 되지 않게 배치를 한다. 그 다음에 문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쵸? 내가 가구를 문 앞에 갖다 놔서 뭐 문이 반밖에 안 열리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인데, 여러분 이 요철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냐면 울퉁불퉁한 것을 요철이라고 합니다. 이 요철 한자를 보면 네, 사전에서 요철 한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오목함과 볼록함이라는 뜻이고 한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자의 모양대로 오목하고 볼록한 모양, 이걸 요철이라고 하는데요.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구를 배치했을 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내가 발가락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찍힐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앞쪽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2학기 학습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학습을 해봤는데요. 이게 기말고사에도 그리고 수행평가에도 또 다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굉장히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영상 자료나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들만 또 빨리빨리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조퇴를 했거나 결석을 했거나 수업을 안 들은 학생들은 이 영상 보면서 또 온라인 수업이니까 또 계속 돌려볼 수도 있죠, 그쵸? 이렇게 계속 보면서 시험이나 수행평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